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로 집계됐습니다.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정점을 지나 꺾이고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 연준이 강경한 긴축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또 이 부분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 상황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긴데요. 이 고물가, 고환율, 여기에 고금리, 이른바 3고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물가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소비자 물가 1년 전보다 5.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상승률이 6.3%였으니까 조금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낮아진 건 또 7달 만의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점, 과연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로 가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다행스럽게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전달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준 거는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 이런 것들이 수입 물가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순 에너지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점, 헤드라인 넘버보다는 결국은 그 기저에 흐르는 근원적인 물가의 수준이 어떻게 가느냐가 오히려 보면은 이제 소위 정책 당국, 미국의 연준을 포함한 이제 우리나라 한은 같은 그런 중앙은행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드라인 넘버는 떨어졌지만 소위 이제 우리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 결국 농산물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이나 큰 거 뺀 걸,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달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오히려 올라간 지금 4.4에서 또 올라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거나 전달 수준을 거의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기저에 흐르는 물가 상승 추세는 압박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헤드라인 숫자가 꺾인 것만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섣불리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원 물가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점을 여쭤보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근원 물가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송재경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희소식이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7월 달에 비해서 그것도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6% 이상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6%일 거다. 그렇죠. 6%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낮게 5%가 나왔다는 점은 희소식이지만 그렇죠. 그 송 본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중요한 것은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이유는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가 우리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수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그렇죠.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냐 마냐 이거의 영향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도 천재지변, 요번에 폭우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한국은행에서 기상 조건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사실 통화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동성이 큰 측면도 있지만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지수의 흐름이 중요한데 보시면 8월 달 상승률은 4%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그리고 7월 달 상승률의 경우에는 3.9%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정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이르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페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대외적으로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맞출 때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는 목표로 한다 네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우리는 사용한다. 네. 예, PCE 물가 지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같은 이유로 네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페드에서는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러는데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일화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네. 2012년부터 그거를 우리는 헤드라인 개인 네.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2011년 말에 뉴욕 페드 의장이 대중을 상대로 강연해서 좀 네.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얼마나 통화 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식료품 가격이 인상하는 거에 불만을 품은 대중들이 나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맞아요. 왜 그럴 페드가 수 있지. 정책을 잘하고 연준이 정책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를 잘못 들어서요. 식료품 가격은 올랐지만 아이패드가 가격이 아이패드 버전 1보다 버전 2가 성능은 2배로 좋아졌는데 네. 가격은 그대로지 않느냐 이렇게 예를 든 거죠. 그랬더니 내가 아이패드를 뜯어 먹으면서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태블릿 그렇죠. PC를 이런 불만을 제기한 게 그 회자가 되면서 페드에서 식료품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막 하니까 2012년부터 우리는 명시적으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타겟으로 한다 이러지만 암묵적으로는 페드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식료품, 근원으로 그다음에 갈 에너지.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사실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주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알고 있거든요. 점점 더 말씀을 주신 거 보면 근원 물가에 대한 중요성이 좀 그렇죠. 되게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패드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식료품이 우리가 먹는데 가장 또 와닿는 네.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생활에 중요한 지표들 말씀하신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다음 네. 식료품 지표들이고요. 이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심리예요. 예, 심리에는 왜냐하면 이것 유가란 것이 결국은 모든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데 쓰인다는 얘기는 에너지로도 쓰이고 원자재로도 쓰이고 원자재 쓰인 것들이 생산에 이루어져서 결국 소비로까지 가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식료품 가격이라도 유가 같은 것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정책 목표 자체가 이제 현실 인플레이션이기도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지면은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스토리가 다 기본적으로는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현 시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로 지금 외부적인 요인은 사실 6월달 지나면 조금 해소된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주는 수요 측 요인이라든지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 이번에 물가 상승이 좀 작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예측보다 그런 유가 요인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월 달에 피크를 찍으면 한 3, 4개월 있으면 근원 물가에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를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수요도 점차 지금 소비 지표 같은 게 나오고 있지만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이 원자재 가격 역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 3,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군화물 왜냐하면 물건 원자재를 사는데 사실 계약은 그 훨씬 이전에 하고요. 그런 이전에 한 것들이 물건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생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원 물가가 당장은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반영한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약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제 그런 아까 말한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먼저 반영이 되고 흔히 말하는 근본이죠. 원자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생산물이나 서비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원 물가 역시 조금씩 피크를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뭐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 부장님, 전 좀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수치는 좀 낮아지긴 했는데 상승률 자체는 둔화됐지만 근원 물가 변동성을 걷어내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정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숫자가 유효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지금 저희가 농산물,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계속 간다면 이건 어쨌든 전체적인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뭐 내년에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추석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근원 물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물가는 어쨌든 높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희망을 갖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네네. 같고요.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기를 정말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근원 물가를 만든 것도 좀 재밌는 게 그 1970년대 미국 연준의 아서번스라는 그 소위 실패한 연준 의장이 자꾸 그런 이제 그 변동성이 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니까 남은 게 근원 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운용했어. 말씀 주신 건 뉴욕 페드 얘기를 하셨는데 70년대에 이미 한번 큰 실패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벗겨내고 보는 것이 과연 정석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이미 70년대에도 한 번 있었고요. 예. 근데 걱정은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한 3개월 동안 유가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좀 이제 안정화됐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열려서 감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이슈가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10월부로 지금 사실상 거의 그 나이지리아 수준으로 공급을 받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방출이 이제 10월 말로 끝이 납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결국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그렇네요.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란 원유가 들어오는 이제 플러스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직은 변동성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하향 안정화 무조건 될 거냐에 대해서 결국 희망이 전략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 당국이 대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식료품들이 매일 수출이 된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지금 비료 가격이 다시 지금 엄청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내년도 사실은 소위 새로운 그런 그 소위 수급에 농산물 수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거라서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지금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그 마음을 너무 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물가를 잡고 싶어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쉽게 안 잡힐 것 같고 겨울철에는 항상 에너지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수 있을까 전체적인 물가 자체가 그 의문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요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전 세계 금융기관 수장들이 그런 포인트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물가 상승이 이 패턴을 보이는 데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 측 원인이라기보다는 공급 측면에 그 충격이 와서 물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제 수요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이런 채널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근본에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공급 측면의 충격, 공급이 감소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유발이 돼서 지금 세계 각국들이 원래는 자유무역 기조였는데 뭐 러시아 편, 미국 편으로 편가르기가 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세계의 총생산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공급은 계속 줄어들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IMF 부총재인 기타 고피나스가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에서 총공급이 줄어든다. 그것은 이제 자유무역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원래는 이제 뭐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에서는 노동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자본이 풍부한 미국에서는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 재화를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가 같이 소비해서 사용해서 쓰면 총 공급이 전 세계 경제에서 늘어나는 것인데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을 일어나서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해야 될 재화,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할 재화, 미국은 미국대로 생산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생산하면 세계 경제에서 봤을 때는 재화의 총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만 계속 올려가지고 수요를 억제시켜가지고
가격을 잡으려다 보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않고. 재화를 잡는 건 어렵다. 뭐 이런 지적을 지금 뭐 기타 고피나스가 한 하고 거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특히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한테는 이제 원화 약세가 되면서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진행형인 이슈여서 환율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게 13년 전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2009년이고 그때 가격들이 뭐 장중에 뭐 1,357원대 뭐 이런 때를 기록하다가 그걸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9년 3월에는 1,570원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버슈팅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단기 수급 차원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그러니까 환율이 결정하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펀더멘탈한 요인은 계속 뉴스상에서 나오는 금리 격차고요. 네네.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면은 투자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같이 세계 경기의 불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미국 달러의 금리가 높고 그리고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를 투자할 때 금리가 높고 그렇죠. 경기도 불안하면 당연히 달러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흔히 말하는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측하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도 한 20원 올랐을 때 뭐 논란이 많았는데 뭐 한은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수급이 조금 불안해집니다. 수급이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수요가 불안해지는 건 아니고 공급을 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일 환율이 뭐 10원, 20원이라고 올리면 1, 2% 내가 수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굳이 내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 전에는 외환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잭슨 홀 미팅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냐라고 사람들이 조금은 예측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잭슨 홀 미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환율을 올리는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수급이 안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08년의 오버슈팅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고요. 네네. 이거는 아주 펀더멘탈한 요인, 사람들의 기대와 금리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상황에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도 있었지만 국내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단기 외채 문제가 있어서 미국의 그러니까 금융위기란 거는 금융회사가 망하는 거죠. 네.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도가 나기 전에는 자산을 회수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날지 말지는 굉장히 큰 결정이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외국에 팔았던 자산을 다 회수해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미국에서 빌린 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빌린 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회수해 갈 우려가 생기면서 급격한 외환시장 붕괴가 우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그런 케이스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펀더멘탈한 요인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수급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500원까지 오버슈팅을 한다라고 예측하기는 사실 조금 기대가 과한 기대고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란 게 지난주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10원, 20원씩은 뭐 금방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1,4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수급 요인 자체가 10원, 20원 정도를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이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긴축 정책을 더 한다고 해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 환율이 1,400원까지 뭐 10원, 20원씩 올라가면서 하는 것은 뭐 가능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것 같고요. 뭐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지만 오버슈팅을 통해서 뭐 1,500원대 극단적으로 막 올라가는 그거는 흔히 말하는 자본의 흐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그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흔히 말하는 대차 대조표에도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조금 일어날 확률이 작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환율은? 이게 마침 그저께 한은에서 그 관련된 최근에 우리 원화 약세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원인을 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왜 이런 분석 자료가 나왔냐면 7월 달에 우리가 빅스텝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약세가 더 두드러졌거든요. 거꾸로 금리까지 우리가 올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가지 이유를 댔는데 하나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저 옆에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 네.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좀 상당히 가파르다. 근데 원화가 위안화하고 상당히 같이 커플링돼 움직. 있다. 예. 네, 동조돼 그러다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이 무역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다. 요 세 맞아요. 가지를 네. 원인을 댔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그 소위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안화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무역 적자도 우리가 마음대로 좀 할 수 없는 네, 문제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냐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또 답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네네. 뭐냐면은 오버슈팅이라고 예. 칭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버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건 이제 일시적이고 심리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일시적으로는 오버슈팅이 뭐 1,400원대까지도 뭐 갈 수 그런 건 열어둬야 되겠지만 예.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갈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대략 한 12%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이 유로화 약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17% 네, 정도 더 되고요. 크게 떨어졌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원화만 동떨어져 갖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현상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결국은 한은이 어떻게 결국은 이런 금리 차를 잘 극복할 거냐에 대한 선택의 이슈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환율이 지금 뭐 원화 약세를 보이고 강달러를 보이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최근에 위안화랑 원화가 좀 커플링돼 있다, 동조화돼 있다, 같은 흐름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에 또 기준금리 격인 LPR을 낮추면서 미국이랑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위안화도 약세를 그러면서 우리가 뭐 혹은 이제 7위안, 1달러당 7위안이라 불리는 포치를 허용하는 거, 용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또 원화 약세에 대한 더 속도를 빠르게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용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방어하기가 쉽지 기정사실하네.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예. 지금 재확산을 막 간헐적으로 사방에서 재확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다시 또 봉쇄를 하고 그래서 예. 봉쇄를 했다가 재확산을 했다. 봉쇄를 했다 재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쓰촨성 일대 가뭄으로 인해서 쓰촨성 일대가 그 수력 발전에 의존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뭄이 있으니까 전기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물이 수력 발전인데 없어지네요. 물이 없어서. 네. 예. 그런데 쓰촨성 일대가 이제 신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산업의 생산 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생산 공장 기지가 돌아가는 것도. 공장을 못 돌려서 네. 이제 8월 GDP에 이제 타격을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설상가상인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재정 지출 상황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확장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동산 지금 경기도 안 경기도 안 좋아서 좋고, 예. 추가적으로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 예상이 되죠. 지금 인민은행에서.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정책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 대출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대출 중국에서 재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정책 자금 대출을 늘려서 이제 각종 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위안화. 그러다 보면 거꾸로 가는 거꾸로 가는 추세네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반대로 중국의 인민은행은 정책 자금 대출 늘리고 금리 낮추고 그러면 반대로 가니까 위안화는 계속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용인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쩔 수 방어하기가 없이. 힘들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원화 약세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원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위안화랑 원화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제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 수출을 하는데 경쟁 품목이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위안화 약세로 가면 뭐 한국 제품은 중국에 가서 수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가격 것이죠. 경쟁력이 가격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중국 예. 시장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또 펀더멘털 우려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원화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원화 약세 현상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은 앞으로도 변동성이 좀 크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내 아까 뭐 중국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7월 산업생산 동향 같은 경우도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트리플 감소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모든 항목들이 다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특히 상반기에는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부분이 소비였습니다. 소비였는데 이제는 소비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소비도 이제 좀 힘이 빠지는 건가? 올해는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혹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괜찮은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뭐 하반기 경제 전망을 뭐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네네. 일단은 부정적인 상반기보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기질의 사실이고요. 그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사실은 아까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것들, 그다음에 투자가 위축되는 것들은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수요 위축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네.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한국 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까 위안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위안화가 약해진다는 얘기고 중국 경제가 약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약해진다는 거는 중국이 수출을 못한다는 이야기고 중국에 사실은 수출하는 품목들이 한국이 사실은 중간재라 그래서 중간재들을 많이 수출하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뭐 유럽하고 미국을 합친 것보다 크다라는 그런 수치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결국은 수출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게 네. 글로벌 경기 자체가 떨어지면서 중국의 수출도 떨어지고 한국 자체의 수출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4월 이후의 지표를 보자면 수출액이라 그러죠. 수출액 자체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물량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출 물량도 떨어지는 것 중에 왜 수출액이 높게 나오냐? 반도체 가격이 그나마 버텨줘가지고 높게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IT 부분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떻게 보자면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수출 자체가 줄어들고 수출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도 슈퍼 사이클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출 자체가 위축이 되고 수출 자체가 위축이 되면은 국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투자도 줄어들게 되는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정적인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도 중요하지 한국은 내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결국 수출에 의한 뭐 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내수도 지금 뭐 소비가 2월 달에 0.1% 약간 올라서 뭐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1월부터 계속 내림세긴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양상. 네네. 특히 이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니까 투자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 결국 하반기에 좋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적 통화 정책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의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경기가 돌아 바운스백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길 텐데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되시나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정의가 어떠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뭐 2분기 연속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은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거고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한계 기업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한계 네네.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 고용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쪽 기업들이 결국은 거의 부실화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쪽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실화된 기업 숫자들이 실제 얼마 나타나냐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고용이라든지 네네. 기업의 부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타날 때 아마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조금 명확하게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GDP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한계 기업이 많다는 특성, 이런 한계 기업의 고용이 또 많다는 특성, 그리고 이 한계 기업들이 한번 잘못되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기술의 전환기에 있는 한국 경제 상황상 이게 뭔가 한번 맥이 끊길 수 맥이 있고. 끊기고 네. 흔히 말하는 장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부도라든지 고용 상황 이런 게 더 아마 유심히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려는 계속 있어요.
있어요. 지금 뭐 3대 지표가 다 떨어지고 있고 소비, 투자, 생산까지 다 안 좋고 여기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한은은 이런 상황들을 묵과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어서 네.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2번 남아 있잖아요. 10월과 11월 2번 남아 있는데 어떻게 좀 스탠스를 취하고 결정을 할 거라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한국은행 그 영화도 있죠. 극한 직업이라고. 네. 지금 한은에서 정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로 극한 직업에 몰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네요. 정말 생각이 됩니다.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예. 상황이고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당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만큼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워낙 약세가 되면 같은 걸 팔아도 돈이 더 들어오니까.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그런 비용 전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 주신 한기기업도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그러다면 그 중소기업 내에서의 그러한 그 어려움이 결국은 길게 보면은 고용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그러니까 수출이 좀 악순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길게 보면 고용이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금리 올라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1년간 지금 대출 금리가 한 2% 포인트 올라갔죠. 예, 올라가다 네. 보니까 대략 그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드러난 이자 부담이 한 27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늘어난 그 소위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한 5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절반이 그냥 이자로 다 나가버리는. 그렇네요. 그럼 당연히 소비할 거리가 줄어드는 줄어들죠. 거죠. 그래서 예. 결국은 금리가 여기가 정점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들 지금 동의하는 예상하고 상황에서 있죠. 예. 소비가 더 늘어날 여지도 크게 없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그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내부 소비를 일부 희생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서로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뭐 동결을 하든 얼마를 인상을 하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두 번의 회의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까요? 그 이번에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 이창용 총재께서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과 불안했죠.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스탠스가. 그게 이제 바로 가기 직전만 해도 소위 베이비 스텝 0.25로 계속 가는 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 뉘앙스가 상당히 강했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전반적으로 그 참여했던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확정은 못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물가와 만약에 다른 것들 성장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물가 잡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그 전제를 달았긴 하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지금 말씀 주신 두 번에서 결국은 물가가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계속 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빅스텝을 다시 꺼내들을 확률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요. 뭐 제가 뭐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경기 침체인 상황과 동시에 물가가 빠르게 높게, 상승하는 게 예.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보느냐? 뭐 가장 간단하게 보면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냥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것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이 2%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런데 그럼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2.6%, 내년엔 2.1%죠. 그리고 IMF에서 보면 2.3%, 올해 내년엔 2.1%입니다. 그럼 IMF와 한국은행 모두 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보다 뭐 확실히 높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네네.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은 뭐 5% 이상 지금 매달 찍고 있으니까요. 네네. 5%, 6%. 네. 그러니까 올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내년에는
한국은행, IMF 모두 2.1%인데 이거는 잠재 성장률이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만 빗나가면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5%, 간다면. 6% 매달 이렇게 찍게 가면.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통화정책 결정권자는 아니고 네네. 금통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폭으로 해야 된다. 더 큰 폭으로 해서 올해 안에 물가를 빨리 잡아야지만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지금 정책 목표는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인데요. 네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최근 6월 말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로 사상 최저치입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뭐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런 거를 통해서 연체율을 좀 낮춰서 관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표상으로는 연체율이 사상 최저치이기 때문에 네. 금융 안정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기 전에 물가를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저는 제가 정책 결정자라면 더 빨리 가져갈 것이고요. 베이비 스텝보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잭슨홀 미팅에서 기타 고피나스의 프레젠테이션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네네. 제 지도 교수의 공동 연구자라서 네. 박사과정 때 이제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되게 스마트하고 국제경제학의 석학이라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통화정책 위기로 되게 중요시 생각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포워드 가이던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창용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계속 포워드 가이던스를 언급을 하는데 이창용 총재의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도 역시 포워드 가이던스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갔다 와서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남은 두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 네. 빅 스텝을 할 건지 베이비 스텝을 할 건지 그것도 역시 이창용 총재가 한 얘기인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랬는데 그러면 예상을 한 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금통위 회의 끝나고 기자 간담회에서 물가 정점은 지난번에 예상한 9월이나 10월보다는 당겨질 것 같다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물가는 꺾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금통위 회의 전에 10월 달까지 이제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수가 있었으니까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네네. 농산물 가격이 다시 상승할 거로 보이고 최근에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오펙 플러스의 그 감산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다시 생길 거고 10월에 전기 도시가스 요금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 금통위 회의 전에 발표가 날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얘기했던 전제 조건, 그 우리가 예측했던 물가 상승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빅 스텝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있는 금통위 그게 10월에 있는 베이비 스텝을 하고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11월 달에는 빅 스텝을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만약에 통화정책 당국자로도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뭐 세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이정현 교수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는 9월에 회의가 없어요.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없는데 미국은 있잖아요. 8월에 안 했으니까 9월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걸 9월 달에 하는 걸 본다면 10월에 우리도 뭔가 금리 결정에 있어서 조금은 더 큰 폭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제 다음 달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야기인 것 그래요? 같고요. 예.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고 해놓고 빅스텝을 간다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시장에 있는 거죠. 혼란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긴축적 정책을 통해서 그 시장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갈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결국 환율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게 된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송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환해지 기법들이 없기 때문에 환율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환해지 기법이란 것은 결국 외환이 변동을 해도 원화 수익을 고정시키는 기법들은 대기업들은 워낙 규모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환해지를 통해서 수익을 고정을 하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입 물가가 바로 환율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한다든지 오른다든지 하면은 사실 빅스텝을 갈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흔히 말하는 경로, 아까 석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정상적인 경로가 있는데 지금 그 경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 특히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네. 결국은 빅스텝을 할 가능성도 생길 수밖에 없는 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이던스 자체는 사실은 베이비 스텝이었는데 지지난부터 이제 금통에서 하는 가이던스 자체는 결국 베이비 스텝이었는데 네. 이런 것은 원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올해 금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내년에도 떨어뜨린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이 너무 많고요. 많죠, 비중이. 변동금리 대출이 액수가 또 가계부채란 게 지금 뭐 미국은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위기 이후에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2014년 이후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GDP의 거의 90%, 뭐 100%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리를 적극 올렸다가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그런 채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이런 여력이 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뭐 수요를 감소시켜서 인플레이션 줄이면서 다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피는 흔히 말하는 좋은 사이클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부담이 조금 있죠.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동반한 이자 비용 상승 이런 네네. 것들이 동시에 올 수가 있고 이다음에 이제 기업 대출도 사실 이제 점차 문제가 될 건데 기업 대출 사실 안 갚아도 됐죠. 한동안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자영업 대출은 다 이연을 해줬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그러니까 결국 오면서 부채를 롤오버 한다라고 얘기죠. 대출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대출 상환해야 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이것을 높은 이자로 가게 된다, 그 높은 금리로 가게 된다면 이런 이자 비용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자 비용들이 증가하면서 실제 기업이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갚아야 되는 타이밍들이 이제 기업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함부로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맞아요. 보는 그러니까. 네. 저희도 당연히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고 경제 돌아오면은 기술 개발하면서 경제 성장 유도하는 게 흔히 말하는 좋은 사이클인데 지금 그런 경로로 가기에는 소비 위축이라든지 기업 부도라든지 이게 리스크가 다른 것들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하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뉴스에 보면은 왜 미국처럼 금리를 못 올리느냐? 이유는 부담이 많아서. 그러니까 소비 위축이라든지 기업 부도라든지 부담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요소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그다음에 환율까지 아마 감안을 해서 금통에서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를 잡지 못하고 치르는 비용보다 지금 금리를 잡고 경기 침체를 다소 용인하는 비용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경제기구 아까 말씀하신 뭐 IMF라든지 이런 세계 경제기구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이런 고강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잡는 고금리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무조건 금리 잡으려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세게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변화에 대한 용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연준의 현재의 그 금리 인상 정책, 예. 물가 때려잡는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잘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왜냐하면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 다 약세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당장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고용 상황도 좋고 체력이 튼튼하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돼서 일단은 미국은 살자고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위 저소득국 또는 이제 중소득국 입장에서는 소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아까 중소기업 얘기했는데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들이 망할 수가 있게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때 소위 부채를 탕감하거나 이연해줬던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런 식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IMF에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BIS나 월드뱅크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지금 말씀 주셨던 이제 통화 정책만으로는 총수요 억제책으로 어떻게 물가는 잡을 수 있는데 이 공급망 이슈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국가들이 나서서 재정 정책을 통해 갖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탈세계화, 네. 그다음에 경제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의 그런 이제 금리 인상을 공격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냥 무조건 뭐 금리 인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었던 그런 멘트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5.7%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었나에 대한 화두를 다시 한번 좀 던지게 되는 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원 물가는 높게 형성되고 있고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동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낙관하기보다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과 또 특단의 대책들을 준비해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송재경 본부장, 석병훈 교수,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